네,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개미가 늘면서 이 투자 중개에 나선 국내 증권사들 수익도 크게 뛰었습니다. 지금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들 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인데요. 현재 증권가 분위기 금융부 서영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작년에 이 토스증권이 외화증권 중개로 아주 쏠쏠하게 재미를 봤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토스증권이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. 네, 여의도에는 토스증권 본사가 없고 강남에 있거든요. 근데 여의도 내에서 사람들 이제 만나다 보면은 토스증권이 왜 이렇게 잘하는지 참 궁금해하는데 네. 숫자를 보면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외화증권 투자증개 규모가 분기마다 평균 2배씩 성장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1분기에는 한 28조였는데 네. 4분기가 되니까 225조 정도가 됐단 말이죠. 네네. 이게 상당한 규모고 다른 특히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3분기보다 한 112조가 늘었는데 이 4분기에만 112조의 외화증권을 투자 증개했다는 게 원래 1위였던 키움증권이 한 85조 정도 되거든요. 네네. 네, 그러니까 1위를 아득히 넘어서는 숫자다 보니까 저도 토스증권을 가끔씩 쓰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. 네, 뭐 그 이유도 당연히 서학개미, 그러니까 해외 네. 주식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아서겠죠. 네, 맞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주식의 인기가 작년에 워낙 좋았잖아요. 네. 네, 국내 주식이 부진하면서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는데요. 우리 돈으로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네. 이거는 또 대충 계산한 겁니다. 네네. 환율이 작년에 계속 변했다 보니까 네. 한 760조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. 네. 이게 지난해보다 한 80% 이상 넘게 증가한 숫자더라고요. 네. 네, 작년에 워낙에 해외 주식이 인기가 많았다는 게 숫자로 나타났습니다. 760조 원이요. 760조 원. 그렇습니다. 765조입니다. 765조 원. 네. 네. 이게 또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. 네, 지난해 코스피가 한 주요국 한 15개 중에서 브라질 제외하고 제일 낮더라고요. 한 네. 9%, 9.6%였던가요? 그 정도 수익률이 부진했는데 마이너스로 9.6% 부진했는데 네. 반면에 S&P 500 얼마나 좋았습니까? S&P 500 AI 테마 타고 한 23% 정도 기록했거든요. 2년 연속 20% 이상씩 오른 거예요. 네. 저는 S&P 500 한 그 ETF 정말 조금 한 50만 원 이렇게 넣는 게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내가 50만 원밖에 안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. 정말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거든요. 예. 그런 만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으로 많이 눈길을 돌렸습니다. 네. 그리고 토스증권이 이 또 주식 말고도 이 해외 채권 서비스까지도 선보인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외화증권이라는 게 해외 주식이랑 해외 채권을 포함한 건데 아직 토스증권이 해외 채권 서비스를 선보인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. 네. 지난해 7월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과를 지켜보고 있는 건데 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채권을 구매하신 분들은 또다시 구매하는 그런 구매율이 또 높다고 하네요. 재구매율이. 토스증권의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건데요. 네네. 직접 만나서 들었습니다. 근데 이게 이 해외 채권 서비스라는 게 괜찮습니다. 이 개인 투자자 전용으로 나온 건데요. 네. 모바일로 미국 국채나 미국 회사채, 애플 회사채 이런 것들을 최소 1,000달러부터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요. 뭐 지금 환율은 한 140만 원 정도 되잖아요. 네. 140만 원으로 회사채 투자를 할 수 있다. 미국 회사채를 뭐 엔비디아 회사채를 꽤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. 네, 또 주식과 주식에 비해서 또 안전자산에 속하기도 하니까요. 예, 맞습니다. 지금 또 증권사들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종합투자기였죠. 그러니까 IMA 사업에 진출하려는 건데 이 지금 삼성증권이 또 새로 뛰어들기로 해서 좀 긴장감이 높아졌다고요. 맞습니다. 그 IMA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직 없는 상품이거든요. 네네. 아직 없는 상품인데 우리가 IMA를 한다 이런 증권사는 굉장히 상징적인 증권사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굉장히 덩치가 큰 그런 증권사들만 할 수 있는 건데요. 네. 이게 종합투자계좌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간단한 원리는 뭐냐면요.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팝니다. 저 같은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몇 퍼센트를 약속해서 돌려줄게 하고 증권사가 팔아요. 네. 그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기업 금융에 쓰는 거거든요. 기업의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어떤 여신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게 IMA의 어떤 원리인 건데 삼성증권이 자기 자본 8조 원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 IMA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. 이 8조 원이 돼야지 IMA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. 지난주에 발표된 4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은 IMA 등을 고려해서 주주 환원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고객의 돈을 통해서 기업한테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
상품을 선보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네, 그 지금 8조 원을 넘긴 증권사들이 뭐 이제는 생겼죠. 네, 맞습니다. 지금 누가 또 1호 사업자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. 예, 맞습니다. 이게 2016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. 네. 아직까지 없었습니다. 아직 그때 당시만 해도 8조 원이 되는 그런 덩치가 되는 증권사가 없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은 생겼습니다. 두 곳인데요. 네. 하나는 미래에셋,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입니다.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 한 9조 9천억, 그러니까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. 이미 꽤 IMA 8조 원 기준을 넘었고요.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9조 2천억으로 역시나 괜찮은 어떤 사이즈입니다. 네. 두 회사는 이미 IMA 기준을 충족했고 옛날에 저도 좀 취재를 할 때 두 회사도 역시나 좀 상황을 보고 있었지 진출할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또 1호가 된다, 1등이 된다. 이건 또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네. 두 회사 역시도 IMA 사업을 노리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발행업 사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IMA 사업 무조건 진출할 것을 보이고요. 네. 미래에셋증권도 과거에 그 관계자가 하는 말은 우리는 늘 항상 무슨 영역에서는 1등을 했기 때문에 IMA도 1등 할 거다, 1호가 될 거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네. 최근에는 좀 보수적인 경영 기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컨퍼런스에서 IMA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, 여기에다가 이제 삼성증권이 도전장을 내민 건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자기 자본이 8조 원까지는 안 되고요. 예, 맞습니다. 지금 7조가 좀 안 됩니다. 6조 9천억 원 수준인데요. 네, 네. 1조 원 더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. 예. 근데 삼성증권이 뭐 그래도 돈을 좀 버는 회사다 보니까 보면 이 정도 이익을 내는 그런 페이스를 보다 보면 한 2년 정도면은 8조 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. 오. 뭐 그렇게 증권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작년 증권사 중에서 뭐 유일하게 전 부문에서 실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. 네, 실적이 정말 좋았던 곳 한 곳이랑 아쉬운 곳 한 곳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.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당기 순이익 1조를 달성했습니다. 저도 참 놀라웠는데 보통 그래도 자기 자본 기준으로 보면 미래에 이어서 2등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. 한국투자증권이 1등을 한 건데 네. 기업 금융 리테일 운용 부분에서 고르게 모두 성과를 내면서 네. 1등 증권사에 올랐습니다. 저희가 그 리뷰 테이블 그러니까 주식 발행 시장, 채권 발행 시장에서 누가 잘했나 이런 것들을 한 보는 리그 테이블을 내잖아요. 네. 여기서 IPO, 유상증자, 국내 채권 인수 모두 1위를 기록했는데 주식 발행 시장과 채권 발행 시장에서 모두 1위를 한국투자증권이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오. 그만큼 작년에 한국투자증권의 기업금융 쪽 IB가 정말 좋았다는 겁니다. 네. 네, 또 지금 사장도 사장의 어떤 전공도 IB 쪽이라는 것도 영향을 줬겠죠. 예, 맞습니다. 지금 현 사장 김성원 사장은 뭐 PF, IB 중에서 PF가 또 세부 전공인데요. 네. 또 IB에 대한 이해도가 워낙 높으신 분이다 보니까 역시 또 공격적인 또 경영 스타일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. 네.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은데 지난해 IB 부문 별도 기준 순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262% 증가한 한 6천억 원대였고요. IB 수수료는 4,600원, 기업 여신 관련 이자 수익은 80% 증가하면서 한 1,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네. PF랑 M&A 쪽은 크진 않습니다. 근데 1조 1,700억인데 근데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던 거죠. 부동산 PP가 워낙 안 좋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도 흑자로 돌아섰다.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. 네. 이게 어떻게 흑자 전환을 한 거죠? 이게? 뭐 워낙에 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 보고 그리고 네. 상반기까지 부동산 BF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네. 그래도 좀 선별적으로 그런 브릿지론을 본 PF로 좀 전하는 그런 딜들을 잘 선별해서 했다. 뭐 이렇게 정도만 알려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또 이 운용하는 그 부문에서도 성과가 꽤 좋았습니다. 네, 운용 부문 순영업 수익이 한 7,200억 원대로 전년 대비 82% 증가했는데요. 네. 뭐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채권 운용 이익이 확대가 됐습니다. 또 특히 발행업을 통한 상품 손익이 증가하면서요. 운용 부문이 작년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근데 반대로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좀 아쉬운 성적을 네, 기록했습니다. 뭐 KB증권도 뭐 늘 항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회사라기 때문에 예. 작년 성적이 뭐 나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뭔가 아쉬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배경이 있는데요. 네. 지난해 4분기에 357억 원의 상품 운용 손실을 기록했거든요. 네. 그 결과 지난 영업이익이 7,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5%만 증가를 했습니다. 아, 네, 이게 좀 아쉬웠다고 하는데 네. 뭐 당기 순이익은 50% 늘었는데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
그러니까 7,350억 원이었는데 4분기에 7,730억 원이 되면은 200억이 채 않는 거거든요. 한 네. 개 분기에. 뭐 이게 4분기에 좀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. 네, 그러니까 3분기까지만 해도 뭐 연간 영업이익으로 한 1조 원을 달성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예, 맞습니다. KB증권이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1조 클럽의 이름을 못 올린 건데요. 네. 지난해 그래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워낙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브로커리지 중에서 또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이 훨씬 높거든요. 수익성 좋은 일이 어떤 업황이었고 그리고 또 부동산 PF 충당금들이 재작년에 많이 쌓았는데 네네. 작년에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좀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해였는데 네. 그렇기 때문에 1조 클럽 영업이익 1조 클럽의 증권사 한 5곳이 나왔단 말이죠. 예. 근데 KB증권이 늘 항상 5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인데 여기에 못 들었다는 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요. 네네. 라이벌 회사라고 좀 불리고 또 같은 은행 계열인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요. 네. 영업이익이 한 9천억 원으로 1조 클럽에 좀 근접한 그런 편이었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하죠.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